반갑습니다. 장종용 시장점검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계속 뜻하지 않은 불확실성이 나타나서 시장을 흔들고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여기서 사면 지수로 봤을 때 가장 좋은 가격이긴 하지만, 요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가 인내심 소진을 해서 실질적으로 본격 상승할 때는 이미 지쳐버린다. 네, 그래서 제가 타이밍으로는 5월이 낫다고 말씀드린 건데, 베어마켓 랠리를 예상을 했는데 계속 불확실성이 생기니까 이 L자형으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지금 시장 발목을 잡는 거, 그 와중에도 좋아지는 부분들을 또 따져보고, 이게 이제 저는 2007년부터니까 한 15년 가까이 사람들한테 매일매일, 거의 매일매일 시장이 열릴 때마다 올라가서, 도마 위에 올라가서 맞다 틀리다 뭐 이런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참 안타까운 부분이, 왜 자꾸 이 맞다 틀리다로 볼까? 주식 투자가 점쳐서 하는 것도 아닌데, 제가 무당도 아닌데 왜 자꾸 이렇게 맞다 틀리다로 볼까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 관점 자체가, 이런 관점으로는 주식 투자에서 수익을 날 수가 없는 과정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 관점을 바꾸는 부분, 맞춰야 수익이 나고 틀리면 손해가 본다, 이런 게 아니고 이 대응의 영역인데, 그 대응의 영역도 기준이 뚜렷해야 되니까 이 기준을 잡기 위해서 예측을 합니다. 근데 그 기준을 잡기 위해서 예측을 하는 게 맞네 틀리네 이렇게 가면 맞는 사람을 찾아봐야지, 누군가 잘 맞추겠지, 뭐 그냥 전국 점집 다니듯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정작 이 개선이 안 됩니다. 저번에는 내가 이렇게 대응을 했더니 문제가 있었더라, 수정을 해서 더 나은 대응을 해야지, 이런 과정들이 축적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는 주식 투자의 실력이란 게 생기게 됩니다. 근데 맞다 틀리다의 관점으로 보면, 이 대응을 해서 수정을 하는 부분이 어떻게 바뀌냐면, 그때 안 팔았으면 수익이었을 텐데, 안 팔았어도 그 다음에 바로 팔지 말지, 그 다음에 또 바로 팔지 말지 계속 고민을 하는, 그런 어떤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 안 팔았으면 1초 뒤에 팔았을 겁니다. 근데 그런 걸 모릅니다. 그때 안 팔았으면 수익이 났을 텐데, 그때 팔 걸, 요런 걸로 수정이 되면 다음번에는 저번에 안 팔았으니까, 안 팔아서 수익 난 거 몽땅 반납했으니까 이번에는 팔아야지. 근데 이게 독립적인 변수인데, 그런 식으로 이 수정을 해버리면 잘못된 대응이 됩니다. 그럼 계속 그 안에서 저번에는 팔았더니 올라갔어, 이제 안 팔아야지, 그럼 내려가고, 안 팔았더니 내려갔으니까 이번엔 팔아야지 하면 올라가고, 그냥 그 쳇바퀴 안에서 계속 돌면서 거래 비용만 나가는, 결국은 그렇게 해서 계좌가 오링이 되는 그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래도 틀렸잖아라고 하면, 베어마켓 랠리를 예상했지만 새로운 또 변수가 나와서 틀렸습니다. 보기 좋게 틀렸습니다. 틀린 게 잘못이라면 마음대로 까셔도 됩니다. 근데 그런 건 상관이 없는데, 계속 맞다 틀리다의 관점이 아니라 이 수정 보완의 관점.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3월에 저점이 나올 수 있고 베어마켓 랠리를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심리적으로 인내심을 유지를 하려면 5월이 괜찮다. 근데 이 베어마켓 랠리가 안 나왔다라는 부분, 그러면 어떤 대응에 있어서는 이미 5월에 대응을 해야 되겠다고 결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게 수정이 돼야 됩니까? 베어마켓 랠리를 예상을 했지만 이 불확실성이란 건 장난이 아니구나. 그리고 한번 재료가 나오면 그 불확실성의 여진이 계속 따르는구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로 관련 불확실성이 계속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네?
근데 그 전에 이걸 참고를 하는 게 뭐냐면 그 전에는 이라크 전쟁이고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이고 요렇게 됩니다. 이라크 빨리 끝나고 게릴라화해서 장기전 하던데 아프가니스탄 마찬가지로 전쟁은 빨리 끝났지만 또 게릴라전으로 10년 이렇게 물고 늘어지던데 그러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쳤을 때도 그런 양상이 되지 않을까? 근데 여기서 뭐가 나왔습니까? 러시아는 미국하고 좀 다르니까 뭐 핵 위협도 하고 뭐 이런 다른 변수들이 생기네. 그러면 다음 전쟁 관련해서는 전쟁을 일으킨 국가가 또 어딘지도 봐야 되겠구나. 요런 식으로 보완을 해 나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진짜 공부의 관점인 건데 알게 되는 거. 근데 우리는 단순히 이중 바닥이면 배은 마켓이에요. 뭐 이런 수학 공식과 같은 것만 적용을 하려고 하고 남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문제풀이에 계속 길들여져 왔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봤을 때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은 너무 다른 전쟁과 비교해서 좀 안이하게 생각했다. 그 러시아가 하는 거니까 조금 다른 부분이 있을 것이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참 생각보다 더 많은 불확실성을 낳고 그러면 이게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미국 금리 인상이 0.5%에서 0.25가 된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한국은행도 올해 아마 금리 인상을 안 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은행은. 이런 상태가 되는데 그럼 이건 분명히 호재입니다. 시장에 호재가 나왔으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극적으로 협상을 해버리면 되겠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그 미국과 다른 나라의 전쟁을 참고를 해서 너무 안이하게 생각했구나 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보완되면서 점점 더 예측의 어떤 정확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예측이 높아지는 건 우리가 예측샷을 날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괜찮지만 그 기준이 정확해지면 대응도 편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더 좋은 성과를 내게 된다. 예, 이거니까 이번에 아직까지 저점을 깨지는 않았고 그다음에 L자형으로 이렇게 가게 될 것 같은데 이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는 조금 눈높이를 낮추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대응은 큰 변화가 없는데 여러분들께서 조금씩 이제 제가 사셔도 된다라는 부분에 조금 수정을 가하자면 조금씩 사셔도 되는데 나눠서 사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코스닥도 같이 내렸습니다. 코스닥은 반등폭이 코스피보다 컸기 때문에 아직 안정권이긴 한데 그리고 이 바닥권에서 요런 상승 삼각형 패턴을 만드는 거 확률적으로 좋습니다. 확률적으로 상승 삼각형 패턴을 만들면 90% 정도 상승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예측을 갖고 샷을 날린다. 상승 확률이 90%니까 지수 상승에 베팅해야지. 요런 관점이 아니라 상승 확률이 90%니까 내가 보고 안전하고 좋은 종목, 매력 있는, 가격적으로 매력 있는 종목을 사야지. 이게 맞습니다. 확률이 높으니까. 그럼 지금 사면 올라갈 확률이 90%니까 뭐 같이 올라가지 않을까. 혹시 떨어지더라도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뭐 이 정도의 변수쯤이야. 이렇게 되는 건데 단순히 90% 좋아. 그러면 한번 사볼게. 근데 하필 재수가 없으니까 10%의 경우가 왔습니다. 뭐야 이거? 이렇게 됩니다. 예, 그러면 이 확률을 이용을 하지도 못하고 쌓이는 것도 없고 이렇게 되니까 점점점 나빠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러시아 불확실성은 어쨌든 전기전자랑 자동차와 같은 업종에 치중이 돼 있고 그 코스닥보다 코스피가 해당 종목에 어떤 비중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은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WTI 기준으로 116 그리고 브렌트유는 139달러까지 올라갔는데 제가 개인적인 생각은 한 300달러를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고 한 300달러를 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돈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 그게 과거에 한
$100, $150나 다름이 없다. 아직도 지금 유가가 이렇게 오르고 원화가 이렇게 약세인데도 리터당 2,000원 넘어갔던 시절, 이때가 언제냐면 2007년, 8년 이때 리터당 2,000원이 넘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안 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유가가 이때 많이 오르긴 했지만 사실 이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한 15년 동안 돈 가치가 석유에 대한 가치가 떨어졌다. 공급이 늘어나서. 근데 그 공급이 늘어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이제 이 가격에 못 팔겠다라는 부분들이 반영이 되기 시작하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유가가 올라갈수록 이익을 보는 구조입니다. 에너지 수출국이 됐고, 그리고 달러로 결제하는, 유가가 오르면 그만큼 결제 규모가 늘어납니다. 그럼 달러 위상이 공고해지는 거니까. 그래서 유가 상승을 방치를 할 가능성이 크다. 당장은 뭐 금리 인상 우려해서, 물가 상승 우려해서 조치를 취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닐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예, 그래서 유가가 조금 변수가 될 수 있고, 그리고 환율에서도 원달러 환율이 이제 1228원입니다. 이거는 지금까지하고 조금 다른 양상이 될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원화가 약세가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였기 때문에 환율이 안정되면 시장도 금방 안정을 찾던데 베어마켓 랠리 가능성이 높다. 이게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환율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 불확실성이 생각보다, 전쟁 관련 불확실성이 생각보다 더 많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환율이 안정됐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었는데 이 두 가지가 잘못됐네, 근거가. 그럼 결론도 잘못되네. 베어마켓에서 L자형으로 수정,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들을 이해를 하면 제가 이제 다음부터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보는데 이게 변수가 생겼네, 그러면 시각이 바뀌겠구나, 이런 게 바로 소화가 되는데, 맞다 틀리다로 접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또 말 바뀌네 저거. 아니 뭘, 제가 뭘.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재개발. 일단 뭐 이 건설 쪽은 일정이 뭐 미뤄진다, 이거는 일정대로 가는 경우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미뤄집니다. 거의 뭐 제가 사례를 찾아본 건 거의 100%입니다. 최소 3개월이고 많이 늘어지면 15개월 뭐 이렇게도 늘어집니다. 예, 그래서 뭐 이건 자연스러운 부분인데, 그리고 한번 미뤄지고 또 미뤄지고 또 미뤄지고 이렇게 되고, 네, 그리고 건설비는 원자재 가격보다는 아이파크 사고 때문에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 전에는 평당 한 450 정도에서 지금은 한 580, 아이파크를 계기로. 예, 그 정도로 건설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평당 건축비가. 네, 그리고 대출은 뭐 다소 풀리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대출을 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권 말기에 이제 욕을 먹는 걸 줄이기 위해서 조금 대출을 억제를 하고, 그리고 이게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감안했을 때 또 이런 식의 통제도 필요하고, 그게 나쁜 건 아닌데 이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거다. 예, 그리고 청약 미달이야 뭐 이 준공 후 분양하고, 예, 그리고 그냥 분양, 사전 분양을 할 때 준공 후 분양은 정말 문제가 있는 건데 사전에 분양하다가 미달됐다, 이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말씀을 관심 있게 보실지 모르겠는데, 그 기왕이면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 사전 분양을 했다, 예, 요게 미달이 되면 오히려 더 좋습니다. 물론 분양가가 비싸서 준공할 때까지 미달이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생길 정도면 모르겠는데, 사전 분양을 하는 시점이 보통 준공까지 한 2년 6개월 정도 남은 시점이 일반적이고,
미달이 났다. 그럼 좋은 층수 자기 이제 분양을 할 때는 공공재의 성격이지만 미달이 되면 이제 자기들 마음대로입니다. 그러면 이게 좋은 층수 자기들이 다 빼가고 그리고 뭐 수익 조금 포기하고 낮은 층수는 약간 할인해 가지고 털어버리고 그리고 또 이걸 분양업자들한테 또 통째로 넘기고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사전 분양한 대금은 전부 신탁회사에 묶이게 됩니다. 건설사에서 돈을 쓸 수가 없는데 미달해 가지고 파는 물량의 금액의 절반 50%는 건설사 마음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준공 후에 미분양이 되면 이건 큰일인데 사전 분양해서 미분양이 되는 것도 딱히 큰일은 아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오히려 좋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분양가가 적당하면 그건 맞는 말씀이고 실거주면 사실 크게 의미가 없지 않을까. 예. 뭐 비싸든 싸든 그냥 깔고 앉는 거니까. 예. 그리고 2주택자가 되면 좀 제재가 있으니까 그거까지는 조금 재고를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세금으로 다. 뭐 분양권도 세금이 70%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이 건설 시장 그러니까 재개발 투자 같은 거는 계속 좋다라고 보는 게 부동산이 꺾이더라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꺼비랑 똑같습니다. 새집 헌집하면 입지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 집 보러 가면 새집 들어가서 헌집 보면 인테리어 해서 들어간다 해도 안 하려고 합니다. 거의 선호가 과거보다 훨씬 더 선호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새집이 워낙 좋으니까 뭐 커뮤니티 시설부터 해가지고 어느 정도냐면 그 1군 건설사의 5년 된 아파트하고 지방 기준입니다. 서울은 입지가 워낙 강하니까 지방 대도시 기준으로 5년 된 1군 아파트하고 그 3군 그러니까 소위 뭐 부영 같은 이런데 최근에 지은 아파트하고 비교하면 이게 차라리 낫습니다. 그만큼 선호도가 좋기 때문에 새 집과 관련된 투자는 뭐 계속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식하고는 무관한 부분인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부동산하고 연관이 안 된 분들이 거의 없으시니까 참고 삼아 이렇게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힘입어 잘 풀리고 있습니다. 이마트. 네. 뭐 이마트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정도인데 같이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익률 계산기는 이게 그러니까 그 이름이 그거요. 말이 안 나오네. 주식 복리 계산기인데 그게 이름이 뭐였지? 잠시만 찾아보겠습니다. C드라이버 있나? 주식 복리 계산기라는 파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외부로 열리게 해놨긴 했지만 그래서 제가 찾으면 이거 어디다 올려놓지? 인터넷에서 이런 거 그냥 구글에서 이렇게 검색하시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거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여드린 건 그 파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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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프로드젠
뭐 합병 찬성 반대 이런 것 같은데 이것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성광밴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마트, 네, 이마트 오리온 두 개 비슷한 성격인데 오리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장 영향으로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오리온 주가가 많이 빠졌고 이게 뭐 딱히 빠질 이유가 있는지를 생각을 하면 조금 타당한 이유로 빠지고 있다. 왜냐면 러시아에서 오리온 제품이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러시아 매출 비중도 적지 않고. 예, 그래서 지금 러시아, 중국 이쪽에 오리온의 어떤 매출 비중이 컸었고, 그리고 그 시장을 중심으로 조금씩 성장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경제 제재를 당할 거니까 당연히 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런 불확실성이 주가를 끄집어 내렸다. 그 전에는 뭐 시장하고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자연스러운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리온이 이런 상태에서 투자 매력이 있느냐라고 보면 뭐 딱히 그저 그렇습니다. 뭐 오리온 제품이 아주 대체 못할 정도의 노하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이익을 내고 있고 그게 축적이 되어 가고 있고, 그런데 성장 동력을 잃게 되면 단순한 내수주가 된다. 그랬을 때 지금 주가는 그렇게 매력이 크지는 않다. 많이 내렸지만 러시아 사태가 일단락되면 좋은 거 아닐까요? 그런 거에 만약에 베팅을 하실 거면 여기 베팅을 하셔야 됩니다. 원유 인버스 이런 거 잘못 눌렀네. 이런 거에 베팅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러시아 사태가 일단락될 거다. 자, 만약에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러시아 사태가 일단락되고 유가가 다시 폭락을 했다. 그럼 이게 여기까지 가게 됩니다. 한 5배 먹습니다. 러시아 사태가 일단락된다 안 된다 이런 도박을 하려면 이런 거에 하셔야지. 오리온이 러시아 사태 진정되면 괜찮아질 건데 그것만 보고 한다면 매력이 없습니다. 이것도 역시. 네, 그래서 지금 내렸지만 급락 패턴이라서 단기적으로 압박이 크고 또 실적도 양호하고 기업 가치도 나쁘지 않지만 시가총액 비해서 뭐 가격적인 매력을 느낄 만큼의 저평가는 아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뭐 그저 그렇다. 다만 불안하게 보유를 할 만큼 또 나쁜 것도 아닙니다. 보유 중이시면 그냥 보유하셔도 큰 문제는 없는 신규 매수에 대한 걸 말씀드린 거고. 네, 그리고 이마트는 뭐 실적도 양호하고 시가총액 대비 자산이나 이런 것도 어마어마하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건축 규제나 이런 게 조금 더 풀리게 된다면 지금 유력 후보들이 똑같이 건설 시장의 규제 완화를 얘기를 하고 있고 공급 증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마트가 있는 자리들은 전부 주상복합으로 재개발돼도 괜찮을 거고, 이런 것만 해도, 이런 것만 소위 표현해서 따먹어도 이마트는 순 자산 가치가 20조 정도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시가총액이 3조 6천억이다. 뭐 가격 매력으로는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거기다가 뭐 이마트하고 또 관련이 있는 쿠팡 관련된 소식을 보면 쿠팡 주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17% 하락했습니다. 뭐 당연한 수준입니다. 저는 쿠팡이 왜 이 정도의 가치를 지니는지 전혀 이해를 할 수도 없고
아니 해지지도 않는 그런 상태인데, 왜냐면 쿠팡은 계속 적자가 나오고 흑자를 낼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 이상한 사람들은 쿠팡이 IT 기업이다, 빅데이터로 소비자들 모아가지고 소비자들 정보 모아서 거기서 최적의 소비를 하게끔 하고 그게 쿠팡의 경쟁력이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한국 소비자들은 너무 우습게 본 겁니다. 한국 소비자들 대부분 재미를 느낍니다. 재미. 저는 어떻게 하냐면, 뭐 살 게 있다, 그럼 네이버 들어가서 네이버에서 쳐서 최저가로 나오는 거, 그냥 그게 최저가로 나오고 이게 그 네이버 포인트가 많은지, 그러니까 네이버 점수가 높은지 이걸 보고 그냥 빨리 사버립니다. 근데 이렇게 해도 어쨌든 저는 최저가인데, 저도 다른 분들은 이 할인을 받고 싸게 샀다, 여기에 재미를 느낍니다. 단순히 뭐 500원, 1000원 싸게 샀다, 아우, 이런 것조차도 분석이 안 돼 있습니다. 쿠팡은 사람들이 뭐 로켓 배송 해가지고 계속 지속적인 구매 상품 늘려나가고 하면 물류 혁신이 일어났을 때 자기들이 이제 수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건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저렇게 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바쁜 분들은 새벽에 배송 받게 해놓고 매일 주문하는 거 해놓고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온라인상에서 구매하는 대다수 소비자들은 할인받는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할인받는 자체의 재미를 느끼고 최저가에 샀다는 그것에 희열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쿠팡이 지금과 같은 정책, 가격을 최저로 잡는 이런 정책을 하지 않으면 매출을 유지를 할 수가 없는데, 그게 지금 뭐 일찍이 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적자로 연결이 됐습니다. 당연한 수준입니다. 이거 당연한 수준이고, 그럼 쿠팡이 앞으로 가격을 올려서 우리도 이제 수익성 좀 챙겨보자, 그럼 기존 업체한테 완전히 밀려 나가 버립니다. 근데 지금 이런 경쟁 속에서도 네이버는 쇼핑으로 수익을 보고, 또 이마트가 인수한 이베이 코리아도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쿠팡 혼자 출혈 경쟁을 하고, 지금 당장은 쿠팡에서 손실 보는 금액만큼 우리나라 고용이 늘어나고, 또 소비자들이 싸게 사니까 뭐 아직까진 좋지만 쿠팡 주주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쿠팡이 5년 안에 무너진다라고 보는데, 이건 기업 역사상 저런 기업이 살아남을 수가 없다. 만약에 살아남는다 하면 시장에서 다시 뭐 유상증자를 하든지 해서 자금을 조달해서 살아남을 것이기 때문에, 투자 관점에서는 지어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이마트가 인수한 이베이 코리아는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는데, 잘 버티다 보면 이제 쿠팡 망에 나가 떨어질 텐데. 네, 그렇게 보고, 매력은 진짜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정말 많이 살 텐데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예, 그렇고 에이프로젠, 요거 아닌데. 네. MED, 에이프로젠 MED. 네, 일단 적자가 났지만 적자 빼면 자산 가치는 좋은 상태입니다. 어, 그리고 이건 바이오 사업을 하고 있고, 근데 별도로 봐야 되는데, 별도로 보더라도 자산 가치가 괜찮습니다. 가격 매력이 있고, 음, 예, 뭐 가치는 나쁘지 않고, 추세도 길게 바닥 다지고 에너지 모아가고 있고, 시세 낸 지가 3, 4년 되니까 충분히 또 준동할 만하고, 나쁘지는 않습니다. 나쁘지는 않은데, 2175원 10% 보유 중이시고, 매수 청구가가 2025원이다. 지금 1410원인데 2025원, 이거는 뭐 무조건 응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걸 조금 더 어디랑 합병을 하는지 보면, 반대 의사 여기 공시가 있습니다. 반대 의사가
매수 청구권 2월 10일, 3월 2일까지. 한 번 더, 한 번 더 정정이 나왔나? 잠시만. 합병. 신고서 제출이 있었으니까 정정이 한 번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3월 17일에서 4월 6일 요 사이에 하셔야 되고, 매수 청구권 가격은 14.1 메디신하고 에이프로젠. 손해보는 합병인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주가도 그렇고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매수 청구권 행사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런 행사를 하시고 나서 주가가 아마 안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러면 그때 다시 사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에이프로덴 메디신이라는 회사하고 합병을 하겠다. 근데 이거 마음에 안 들면 반대해도 좋다. 반대하면 우리가 사줄게 2025원에. 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대 의사를 하면 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 단가가 2175원이기 때문에 요 매수 청구에 응하면 장외거래 형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수익이었을 때는 세금을 내야 되지만 손실이기 때문에 세금이 없습니다. 이건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하시고 다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주가가 유지된다는 전제로 매수 청구권 행사하고 다시 잡는다. 그러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정도 주가가 약세면 주총에서 통과가 안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성광밴드. 네, 성광밴드가 뭐 몇 안 되는 아주 알짜 기업이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적자가 조금 나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 영향을 받는 것 같은데, 뭐 그런 걸로 흔들릴 만큼의 체력은 아니고, 근데 과거에 비해서 변동성이 많이 줄어 있는 상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현재는 큰 변동을 기대를 할 수는 없고, 저평가 매력이 있는데, 이 저평가를 목적으로, 이건 저평가되어 있고 언젠가는 적정한 평가를 받을 거야 라는 관점에서 매수를 하시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시간은 제법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적정 가치까지만 갖고 가야지라고 해도 수익률은 괜찮을 것 같은데, 그 적정가까지 어떻게 갈지에 대한 부분은 모르는 상태. 그리고 언제인지 모릅니다. 이런 건 언젠가는 될 것이니까, 그게 언제인지 모르지만 될 때까지, 틀린 고장난 시계가 돼서 맞을 때까지 기다린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되고, 단기로는 매출도 많이 줄고 했기 때문에 글쎄 천천히 사 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급하게 사실 이유는 없고, 많이 떨어지면 사고 많이 떨어지면 사고, 이런 관점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는 아직까지 뭔가 심사 중인 것 같은데, 그 오스템 임플란트를 편입한 판매사들이 이거를 그냥 상각 처리를 해버렸습니다. 전액 손실 처리를 해버리고, 네, 손실 처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펀드를 다시 판매를 하는 이런 상태. 전액은 아니고 뭐 보통 한
한 30%? 35%?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글쎄 이거보다는 훨씬 더 빠질 것 같은데. 오스템 임플란트. 그리고 뭐 상장 폐지가 결정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상장 폐지 결정은 안 될 것 같고, 그 횡령한 금액 반영해도 올해 그래도 조금 수익이고, 다만 시가총액이 너무 높다. 순자산 규모가 2천억에 불과한 회사가 무슨 총 2조 원이나 되냐 라는 부분에서 떨어질 건데, 과연 펀드 판매사들이 편입한 그 35% 빠져도 9만 원인데 이 정도에서 그칠까? 저는 최소 5만 원까지는 밀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상각 처리했으니까 괜찮다라고 펀드 판매를 하면, 뭐 사실 분들은 거의 안 계시겠지만 그래도 그런 거는 안 하시는 방향으로, 이건 뭐 당연히 안 하시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그 지금 삼성전자에 대해서, 지금 삼성전자가 이번에 전자투표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주주분들, 의결권을 갖고 계신 주주분들은 여기 꼭 반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뭐 의결권 행사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이런 게 아니라, 그 여러분들께서 좋은 결정을 하시는데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주주총회 소집 공고에 보면 요 노태문 선임의 건이 있습니다. 근데 요 노태문 뭐라 불러야 되지? 아무튼 이 총괄 사장이라고 해야 되나? 이분이 지금 스마트폰을 주도하고 있고, 여기서 문제가 단가, 그러니까 원가 절감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 스마트폰이 지금 엉망이 되고 있는데, 적어도 이분한테는 반대표를 던져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고, 그 스마트폰이 지금 뭐 전략적으로는 나쁘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이폰하고 격차가 너무나 많이 벌어졌고, 갤럭시가 고급 브랜드라는 인식도 못 갖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중국 스마트폰하고 동급이 될 텐데, 그나마 브랜드빨이 남아있을 때 원가 절감해서 중국제나 다름이 없지만 갤럭시 이름으로 좀 비싸게 팔아서 마진을 많이 챙겨놓자, 뭐 이런 전략이라서 전략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그게 좀 너무 과했다. 그래서 GOS 문제도 터지고, 그게 한번 터지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 이 GOS가 문제가 됐다 그러면 이거 백도어 아니냐, 이런 부분부터 해서 예전에 팔았던 거 한 2, 3년 지나면 이 GOS를 통해 가지고 일부러 성능을 낮춰서 폰 사용에 불편한 걸 만들어서, 그래서 새로운 스마트폰을 구매를 하게끔 유도를 한다, 뭐 이런 억측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뭐 온갖 얘기가 다 나올 수 있는데, 그런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에 소액 주주분들께서 반대를 한다 해도 선임은 되겠지만 그래도 목소리를 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 해외 증시 하락 영향, 그리고 삼성전자가 러시아에서 매출 비중이 작지가 않습니다. 4에서 5조 원 정도 되는데, 여기서 이제 타격을 받으니까 스마트폰 3천만 대 팔고 있었습니다. 그게 타격을 받으니까 GOS 문제까지 겹쳐서 계속 약세다. 그래서 제가 의도한 거 아니고 바란 것도 아니고, 그래 5월 달이 3월보다는 조금 높은 가격이겠지만 타이밍을 잡는다라고 생각하고 기다리는데, 이게 지금 내려가면 좀 좋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삼성전자 주주분들께서 많은 고통을 당하시겠구나 하는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5월 정도 되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들이 어느 정도 수습이 되지 않을까, 그 이후에는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당장은 재미가 없는 상태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장 종료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